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제3지대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가 다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됐죠. 각자 도색을 선택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총선 정당 기호 3번을 목표로 현역 의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통합선언 11일 만에 갈라진 제3지대가 정말 본인들이 공언했던 대로 거대 양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와 공천 심사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은 제3지대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엔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었죠. 아이를 엄하게 키운다는 의미지만 요즘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부모님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공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오늘로 사흘째 접어들었는데요. 의료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지금 주요 병원 상황 중에서 그 이른바 빅5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국립대병원이기도 하고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740명 중에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요. 그 결과 현재 응급실 병상 26개 중에 7개만 가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제 밤 기준으로 전공이 13,000명 가운데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또 의대생들도 그제 오후 기준으로 8,700여 명이 휴학에 동참했습니다. 각 대학병원 수술 가동률이 지금 60%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는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초조한 마음 안고 2차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차 병원 응급실에도 환자들이 늘어나고 2차 종합병원들도 의료 공백,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도 병원을 지켜주시는 그런 전문의들, 의료진들 위기감도 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지부가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92건까지 확인이 됐는데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오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일단 집단행동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이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은 물론이고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책임자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금 지원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 아무래도 의협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자문으로도 그렇고 총력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부는 특히 진료 거부로 환자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 강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의료법 위반이 적용한지 가능한지 아닌지 의사단체하고 정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데 일단 수사당국은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안 따른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출석을 안 한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일전에 의협 지도부 2명한테 면허 정지를 통보를 했잖아요. 네. 이어서 전공의 6,200여 명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소속 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라는 걸 받고 나면 고발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공의 3,300여 명에 대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각 병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이고, 그럼 이들이 끝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면허정지 조치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단은 조속히 복귀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어제 의대 증원을 주제로 첫 TV 토론을 했는데요. 의료계 인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뭐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어떤 이야기들, 의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든가 뭐 의사들의 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또 파장도 낳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지역 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 근무시키면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냐.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 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 근무시키고 하는 걸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의료의 질 문제를 좀 양으로 정부가 때우려 한다 이런 지적이었고, 또 뭐 섬세하게 질적인 측면 쪽에 더 치중을 해서 키워야 된다는 점에는 뭐 어느 정도 반박이 없긴 하겠지만,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의사들이 가진 어떤 엘리트 의식이 국민들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발언이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후에 기사 중에는 뭐 입시업계 분석에 대한 얘기들도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의대 정원 2,000명 늘려도 20, 30등 반에서 하는 학생은 의대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추산을 했을 때 전교 3등까지 해서 계산을 했을 때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원을 해도 5,000여 명 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건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대학 입시 결과 하나로 모든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일부 의사들의 편향된 시각이 첫 번째 문제겠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동안 불거져온 대리수술이나 PA 문제가 있겠습니다. 성적순으로 수술 잘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의료계 내부 안에서 사실은 상당히 견고하게 계층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간호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나 조무사가 그런 중대한 수술을 떠맡았던 건지, 이건 뭐 일부 의사들의 일이었지만 어떤 면에선 자처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게 문제라면 사실 상위권 인재들이 피부미용 병원으로만 빠지는 것도 국가 손실이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미 지역의사제를 좀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남아있는 의사들 반발이나 불만은 없다고 해요. 되레 오히려 성적이 조금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이후에 떠날 그럴 불만도 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육성, 키워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 인원 부족으로 의사 연봉이 4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번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2019년에 연봉 2억 원 정도였던 종합병원 봉직이 연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과장이 연봉 1억 원 남짓인데 똑같이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돈을 더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파장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출신인 신현영 국회의원이 자신의 13년 차 의사 시절 연봉을 공개하면서 이 발언을 뭐 정면 반박하기도 했는데, 신현영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는 1년 동안 두 병원에서 받은 금액이 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영 의원은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주의 사회로 변질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지 않게끔 제 사례를 용기 내어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의사단체들은 몇몇 의대 증원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광범위하게 저격하는 신문 광고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라는 커다란 글귀를 박아놓고 옆에는 상세 내용으로 이렇게 써있길 의원에서는 외래 환자가 줄었고 자기 전문과에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천여 곳이고 전문의가 되고 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는데 현실은 처참하다. 이런 의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게 전공의 과정까지 사실 감내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수련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진료 업무 이런 실제 과다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문제고 뭐 막말로 이제 전공의까지 갈아 넣는다라는 구조가 네. 문제인 건데 그러면 이 내부에서도 연구를 하거나 의대 교수로 되는 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는 걸로 여겨지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를 만나도 계속 이런 반복이 될 거고 환자는 또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될 텐데 사실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말은 못 꺼내고 있지만 의사 내부에서도 이런 비급여로 채우는 피부 미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소 3, 4년 대학병원급에서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입장에서 이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려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 입이 틀어막힌 채 연행된 사실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 주제도 의료개혁이었거든요. 네. 이면택 소청과 회장은 경호 인력들은 계속 나가라고만 했고 제가 안 움직이겠다고 하자 갑자기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막은 후에 끌어내더니 경호차로 연행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 임 회장은 체포가 돼서 퇴거 불응죄로 경찰서에 이첩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하고는 좀 또 별개인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렇게 끌려나간 일이 벌써 3번째인데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였고 거기서 또 이런 조치까지 받았어야 됐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데요. 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첫날인 오늘은 비경제 분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주제가 오르는데요. 오늘 여야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역시나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영화 건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은 그 집에 거주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야가 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미루는 절충안에 합의를 했어요. 네. 일단 국토위 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표결은 언제 진행될까요? 아무래도 여야가 또 이렇게 좀 의견 합치를 이룬 만큼 조만간 또 이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골자는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를 시키는 건데 각자의 사정들이 사실은 있죠. 뭐 전세를 놓지 않으면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당장 그 동네 새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당장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건 어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거라고 했던 정부 발표를 믿고 덜컥 갭 투자로 좀 무리하게 분양을 받았던 분들인데 일단은 전월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숨 돌리는 모양새고요. 다만 이로써 올해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이 로또 청약, 로또 분양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연대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훼손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규탄을 했는데요. 또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이 2년 주기로 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 이게 3년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갱신을 해서 더
이어간다고 해도 2년에 2년 추가인데 3년이면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전세자금 빼줘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오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당장 일시적인 영향을 보면 전세 매물이 좀 증가를 하면서 단기간으로는 전세값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인데 다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래가진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울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제는 50년 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울산의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끔 하겠다라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고 철도역이 있거나 이런 인프라가 좋은 땅에는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을 내리겠다 이런 의지를 또 표했습니다. 또 추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원전 특별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고요? 네, 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였는데 오늘 민생토론회는 창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 대통령은 그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겠고 전폭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놨는데요.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적으로 아리백이나 넷제로 이런 탄소 중립 흐름에 따르는 가운데 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벌금성의 페널티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과 해석은 또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윤 대통령은 이제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원전업계가 너무나 고사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을 사장시키고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물가와 가계부채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한은금통위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지금 3.5%인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지난해 1월에 마지막으로 인상한 뒤에 9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동결이 되면 경기 둔화라든가 투자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건 결국에 물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이 되는 데다가 금리 인하가 자칫 좀 가계부채를 좀 더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반년 만에 둔화됐다고는 하는데 체감하시기엔 그렇잖아요. 농산물 가격 실제로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고 공공요금도 또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또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도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정부도 당장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다시 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직전 분기 대비 8조 원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면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또 집을 사려고 영끌하는 것들을 초래할 가능성을 한국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과 동일한 2.1%로 제시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국민의힘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공천 배제 통보를 하고 있다고요? 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자가 나오면 의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만 야권에 비해서 비교적 좀 조용하게 보였던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컷오프가 거론된 의원들 반발하기 시작했고요. 기자회견을 열면서 경선을 건의하거나 또 중앙당사 앞에서 꼼수 공천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잠잠했던 건 애초에 삼지대 이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또 쌍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를 막고자 최대한 급진적인 발표는 미루고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모습이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지역 공천을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늦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공관위에 또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지금 현역 불패 흐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만한 공천 컨셉 자체가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전에 해제가 됐고요. 아직 강원도와 경북, 경주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입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였었던 만큼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차들이 서행하면서 정체 구간 생깁니다. 여기에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정릉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잠실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까지 10분이 넘게 걸리는데요.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 노면 폐임이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평택분기점에서 고장난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청북부터 5km 구간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호남지선은 대전 쪽으로 양촌하이 패스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요. 뒤로 5km가량 평소보다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갈라섰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불과 11일 만에 찢어진 건데요. 이은지 기자는 이런 결과 예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합치는 걸 예상 못했을 정도로 두 지대가 함께 갈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었고요. 또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은 합당해서 같이 갈 수가 없는 진영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찢어지는 건 합당보다는 좀 덜 놀랬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양경숙 의원 복당으로 5석을 만들고 경상보조금 6억을 받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생겨서 끝까지 어떻게든 엇박자가 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빨리 갈라서 버려서 이 대목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총선 지휘권 문제와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이 두 사람을 결별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이제 발단이 됐던 게 네. 당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운동 지휘권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다 네. 달라. 그리고 네. 공천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집에 가란 얘기냐. 이렇게 하면 이낙연을 지지해서 이 개혁신당에 참여한 12만 당원과 이제 민주당을 이탈한 이제 제3지대 바라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투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사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홍보본부장 자리를 박원석 전 의원에게 달라고 이제 이낙연 측이 요청을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거부를 했고요. 또 이제 또 세 번째는 매 회의마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표결로 좀 결정을 한다고 해요.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해라. 표결로 정하되 반대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에도 좀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인 의원이 반발해서 이제 초반에 회의할 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나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 색깔을 두고도 초반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남색을 좀 넣어달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색깔인 스트라이프 넥타이처럼 주황색, 남색 이렇게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우리는 이미 당 점퍼부터 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걸 다 폐기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비단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이 누적돼서 감정이 좀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이낙연 지우기를 기획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엔 어때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정치부 기자들 시각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합당하기 이전에도 만약에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져서 이제 합당이 되면 내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갈 거다라는 의지를 일찌감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구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현역 의원 3명을 확보하려고 먼저 이제 합당 제안을 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모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3지대 합당 발표가 났을 때 이건 절대 오래 못 간다.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대선 때 이준석 대표는 판을 안 깨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당했듯이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크게 당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빨라진 건 당원들의 줄이는 탈당이나 이제 본인의 지지층의 반발이 컸던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정말 자주 소통을 하는 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이 개혁신당에 모셔와서 정권을 줄 생각이 정말 강하다고 하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도 김 전 비대위원장을 내가 모셔오면 모셔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김 전 비대위원장만큼 거대 양당의 쓴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가장 효과적이고 큰 스피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오게 되면 제3지대가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 전 위원장을 모셔오는 게 또 너무 국민들이 또 김종인이야? 라는 피로감이 좀 있다. 네. 너무 새롭지가 않다는 내부 이견이 실제 있다고 하고요. 또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게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체 김종인이 누구기에 이렇게 위기 때마다 그것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름이 언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별명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좌우 진영을 오가면서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너무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비대위원장,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당이 비상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총선이나 대선을 매번 승리로 이끌어서 이런 정당 소생술사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1년 말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진보 진영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경제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겼죠. 네. 그다음에 4년 뒤에 2016년에는 야당으로 옮겨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민주당에 또 승리를 안겼습니다. 네. 그로부터 또 2021년에는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끈 바 있습니다. 다시 제3지대 얘기로 좀 돌아가 봤으면 하는데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결별이 4월 총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이유가 이제 거대 양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맨날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이 대안이 되겠다고 나온 제3지대마저 지금 싸우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분열을 싫어하고 정치권이 싸우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이 깨진 걸 두고 제3지대에 표를 주려던 사람들도 많이 좀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이 김종민 의원 하나예요.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이른바 이삭 줍기를 해서 새를 네. 불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게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도 탈당을 안 하고 경선을 하겠다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낙연 신당
신당 세가 너무 쪼그라든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선뜻 탈당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당 모두 조금 뭐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제3지대 이번에 영향이 생각보다 없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치인 이낙연과 이준석의 득실도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의 주장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2030 뭐 이대남들 본인의 뭐 핵심 지지층들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쨌든 지지 기반은 다시 되찾아오는 모양새인데 다만 그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가면 당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40명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낙연 신당이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순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정말 저조한 성적표를 총선에서 얻게 된다면 사실상 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 대선 이제 출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 생명에. 네. 일단 지금은 개혁신당에 잔류하는 세력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민주당 탈당파 3인방 중에서는 김종인 의원만 이낙연 공동대표를 따라 나섰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김종민 의원만 이제 따라 나섰는데요. 네네. 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처음에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를 안 하고 원칙과 상식으로 독자적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이 뭐냐면 두 의원은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 함께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과의 합당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낙연보다는 이준석 대표에서 이 대표의 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나오지 않은 거고요. 또 일단 이 두 분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출마 생각이 없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 측의 주장인데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개혁신당에서 나간 것이다. 이게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럼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이 개혁신당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잖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썩 뭐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개혁신당 측에서는 뭐 복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순감이 발생하고 있어서 얼마나 이게 이해 득실이 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목했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거취도 궁금해져요. 조만간 이제 당원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 입당을 좀 못하게 막는 것까지는 어려워도 당직이나 비례대표 순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류호정 전 의원이나 배복주 전 부대표가 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개혁신당이 받아간 6억 원 상당의 경상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이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네.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대표가 말한 기부 역시 보조금의 기부나 사회 환원도 불가하다고 밝혔고요. 또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또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거죠. 일단 각자 도생을 선언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입니다.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이삭줍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개파 간 갈등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비명계 대거 이탈, 이 이삭줍기 규모가 클 것으로 애초에는 내다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위 20%에 든 민주당 의원들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탈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애초에 전망보다는 그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정당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해 선거에 같은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선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거나 비례대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도 최초 여성 의장이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당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3지대 이삭 죽기가 애초 전망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 쌍방향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인터랙티브, 즉 상호 활동적이라는 뜻의 번역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송수신하는 거 말고요. 쌍방이 각각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을 가리켜서 쌍방향 통신이라고 하는데 텔레비전 전화나 데이터 통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쌍방향과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양방향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런 교통 관련 보도 내용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예문에서 양방향을 쌍방향으로 바꿨어도 될까요? 한자 두량자는 양국이나 양손, 양발 등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둘 또는 두 쪽 모두라는 뜻이 있고요. 쌍쌍자는 쌍가락지, 쌍권총처럼 두 짝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양방향과 쌍방향 모두 쓸 수 있고요. 하지만 도로와 관련해서는 두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뜻을 가진 쌍방향은 적절하지 않고 단순히 두 방향이란 뜻을 가진 양방향이란 표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이제 서울의 눈은 그쳤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남부에 1cm의 눈이나 비가 좀 더 오겠고요. 충청권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폭설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주와 동해 삼척, 태백의 대설주의보가, 울진과 경북 북동 산지, 그밖에 강원 영동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cm 이상 폭설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앞으로 최대 10에서 15cm, 강원 산지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7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경상권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어제보다 459명 늘어난 9,2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한 추가 할당 관세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가격이 불안한 석유료와 관련해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류현진이 한화와 8년 17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고 12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에 복귀했습니다. 한화와 류현진의 이번 계약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내린 폭설로 서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죠?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의 전 구간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평소 40분이면 가던 출근길이 2배가 걸렸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오늘 오전 첫 차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출근길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그런데 5호선 전 구간 운행이 무려 25분씩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완화된 상태고요. 눈이 쌓이면서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얼어붙은 건데요. 문제는 5호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도 모든 구간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2호선은 단순 차량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한 오전 7시 37분쯤 문제가 생기면서 복구를 했지만 해당 열차가 지연이 되면서 뒤따르는 열차까지 조금씩 지연되게 됐습니다. 눈 그러면 얼마나 많이 쌓인 걸까 보니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서울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3.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설특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이 과다하게 많이 내리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사고 등을 초래할 것을 사전에 경보하는 겁니다.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적설량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13.8cm, 경기 광주는 13.5cm, 그리고 인천은 13cm였습니다. 출근길이 많이
혼잡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 서울의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20.4km, 도심부는 18km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 6시 수원시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전 6시면 사실 차량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보다도 다소 이른 시각인데요. 쌓인 눈 때문에 차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속도를 좀 줄이게 되면서 지연과 정체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이 특히나 더 대중교통으로 몰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하철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혼잡도는 더욱 커졌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은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대로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리지도 못하고 지옥 같았다라고 전했고요. 9호선을 타고 신논현에서 여의도역까지 출근한다는 남호 씨도 평소에는 9호선 급행은 지옥철이라 숨쉴 공간도 없는데 오늘은 다들 교통체증을 겪었는지 더 지하철로 몰린 느낌이었고 예전에는 열차를 한 대 정도 보내면 탈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려 3대나 보내고서야 겨우 탔다고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네요. 강원 산지엔 7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다고 하던데요. 다른 지역 상황은 어때요? 다른 지역 강원 영동 지역에는 벌써 사흘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비가 내렸던 해안가에도 어젯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한창이지만 워낙 많은 눈이 쌓이면서 차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아예 차량을 집에 두고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20cm 정도 눈이 쌓인 인도 대신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만 눈길 교통사고와 고립, 낙상 등 좀 크고 작은 사고가 무려 60건이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경기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렸고 경기 고양시 곳곳에서 나무들이 도로 위로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도로 위에 차량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하시겠지만 내일도 출근길에 나서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눈이 오는데요. 내일 강원 산지에는 10에서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부에는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더 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도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만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1,900억 원을 들인 지방세 통합 징수 시스템이 지난주에 개통이 됐는데 일주일째 먹통과 지연 사태를 겪고 있어요. 지방세나 과태료를 내는 위텍스에서는 성능과 납세 편의를 개선한 건데요. 지난 13일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에 처음 개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먹통이 됐고 문제는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한 일주일이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해도 계속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언제 시스템이 복구가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16개 시도 200여 시군구에서 쓸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든 예산은 1,9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납이 어떤 날은 아예 안 되고 되더라도 한없이 느린 날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전국의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담당자까지 모두 1,0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날마다 시스템 먹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고요. 설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시스템 안정화가 찾아와서 불편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해 7월 사망한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 최종 심의가 마무리됐는데 결과는 아직이에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가 21일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심의회는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숨진 서희초 교사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이 참석하면서 증언을 하는 건데요. 이때 유족 측은 선생님의 자살을 개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이라고 하면서 순직 인정을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의 결과는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인사처가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유족 측에 한 2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유족에게는 3월 초순 내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이네요. 교사의 순직 인정이 타 업종보다 쉽지 않다면서요. 이게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처럼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61명 중 단 1명만 순직을 인정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고요.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날 교원단체 100곳은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은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사망 전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여기에 혹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도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21일입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15일쯤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면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동대문구의 한 카페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는 장소를 지하 술집으로 옮긴 뒤 여기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이걸 부인합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을 하는데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라는 분 과거를 보니까 1월에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사내 공지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내는 쪼개기 후원을 강요한 의혹 또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지구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경찰관들에게 선물을 수줍게 건네는 영상이 공개돼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죠. 네, 눈 내리는 날씨에 포근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귀요미들 등장, 그래 용기 내보는 거야 라는 제목의 1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영상 속에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두 소녀가 인천의 한 지구대 앞에서 서성입니다. 긴장한 듯 문을 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들은 이내 결심을 한 듯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쭈뼛쭈뼛 다가온 아이들은 들고 있던 종이 가방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인사한 뒤 재빠르게 나갑니다. 이걸 본 한 경찰관은 아이들을 따라 나와서 거기서 이제 불러세웠고 종이 가방 속에 물건이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부끄러운 듯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평소 경찰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방에는 뭐가 있었을까 보니까 종이가방 안에 정성을 담아 쓴 손편지와 음료수, 핫팩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경찰관분에게 항상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글과 하트 모양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던 경찰관들은 아이들에게 지구대와 순찰차 구경을 해보겠냐라고 제안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말에 아이들은 입을 틀어막으면서 기쁜 채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이날 아이들은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찰차 안에도 앉아보고 순찰차와 또 지구대를 배경으로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찰관들에게 90도 숙이면서 인사한 뒤 신나는 발걸음으로 지구대를 떠났는데요.
마지막에 경찰은 순수한 아이들 마음에 한겨울 추위도 물러가는 따뜻한 하루였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겐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네요.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근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거나 손주 돌보고 계신 청취자들이 이 코너 도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선생님은 이 방송 하기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육아 관련 얘기 꾸준히 해오셨다고요. 네, 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랑 여기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료실 밖에서도 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3년째 돼가지고 와. 지금은 16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이렇게 채널 운영하면서 나눈 정보를 이번에 책으로도 내셨다고요. 네, 바로 어제 출간을 했는데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육아 대백과라고 이제 0에서 60개월까지 아이들 육아를 할 때 네.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인지, 정서 발달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한 권으로 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도 구독자분들도 책으로 좀 내달라는 요청도 많고 해서 이번에 3년 만에 출간했는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책 출간을 기념해서 책 증정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끈따끈 어제 출간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과 관심 있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 채널 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훈육. 네. 훈육은 이제 애착이랑 거의 쌍두마차죠.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훈육은 아이를 가르친다는 뜻이죠. 교육하고 가르쳐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킨다는 뜻인데 그래서 미완성으로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꼭 해야 할 역할 중에 기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훈육이라는 게 우리 자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죠? 특히 본인이 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이런 경우들은 나는 자녀에게 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훈육을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30대, 40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자라실 때 체벌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흔했고 또 호랑이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 좀 많이 나고 부모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이제 시기에 태어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이제 친근해하고 싶다.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셔가지고 좀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훈육을 이제 좀 포기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 이래서 이제 사실 해야 될 부분까지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요즘엔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할 경우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훈육이라는 거는 부모의 가장 기본 역할 중에 하나고 또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뭐 친구 같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하고 그만큼 좀 가까워지고 싶다, 친밀하고 싶다는 말인데 사실 부모는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정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존재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 그리고 언제든지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좀 든든하고 힘이 있는 존재가 네.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권위적인 부모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권위가 없는 부모가 돼도 안 되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 아이 훈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수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자 훈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과거처럼 엄하게 체벌하면서 훈육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방식은 어떨까요? 그건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 좋죠. 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이제 좀 어떤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네. 순간에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공포심을 줘서 하게 하거나 네.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은 게 많은 네. 연구들로 인해서 입증이 됐고, 또 우리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때는 학습을 못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면 뇌가 얼어붙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사실 어떤 이성의 뇌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는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를 진짜 교육할 수는 없다. 네. 네, 인터넷 찾아보면 훈육할 땐 단호하게 하라는 얘기가 네. 많잖아요. 네. 근데 단호하게 하는 훈육과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는 훈육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단호하게 하라는 뜻은 사실 일관되게 하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단호함이라는 것을 좀 무섭게 하라는 뜻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호함은 부모 스스로가 좀 단호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훈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거나 아니면 안쓰러워 보이거나 아니면 훈육이 너무 길어지거나 네. 아니면 다음 스케줄이 있거나 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 단호함을 포기해버리게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게 되거나 네. 아니면은 처음에 했던 거에서 막 계속 내용이 바뀐다든지, 그럼 이제 비일관적이 되는 거죠. 네. 얘기하다 보면 그냥 잘못한 게 자꾸 더 생각나요. 네. 전에 했던 것들도. 옛날 것들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모의 말에 권위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훈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하게 하라, 일관되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좀 아이를 대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나쁜 건 알고 있지만 근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 감정 컨트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훈육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기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모의 감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는 것과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화가 나고 그게 이제 표시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미성숙하게 내가 밖에서는 안 할 행동인데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한테는 한다든지 네. 그런 순간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스스로 알아채고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딱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순간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것이 훨씬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처음에는 네. 잘 얘기하고 싶죠. 단호한 목소리로 네. 위험 있게. 네. 근데 아이가 잘 안 듣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네. 하는데 막 딴짓하고 계속 손 네.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습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제 저도 이 문장을 처음 이제 접하고 되게 와닿았는데 네. 내가 너무 화날 때 네. 아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날 때 내가 아이가 미운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행동이 미운 것인지를 생각을 좀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외에도 또 훈육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피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일관적인 훈육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허용해 줬다가 또 어떨 때 엄마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허용 안 해주고 그러면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제 아이도 부모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네. 저랬다가 말겠지 하고 말도 안 듣고 또 막 화가 나도 그 화가 진짜 화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일관되게 훈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지 않은 날은 네. TV 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좀 피곤한 날은 TV 보라고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 사이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엄마 아빠 역할을 나눠서 한 명이 훈육하고 또 한 명은 아이를 달래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방식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정말 권유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제 아이를 혼내거나 이제 훈육이 사실 혼내는 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네. 뭔가를 제한시키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하고 친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때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은 다 좋은 역할만 하고 한 명은 나쁜 역할만 하고 이거는 옳지가 않고 또 네.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에 대한 통합적인 인격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거를 아이들 배워나가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사랑하는 아이를 혼내는 거나 못하게 하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이 훈육이 애착보다 더 어려운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훈육 방식을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명심하면 좋을까요? 네, 효과적인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훈육을 안 좋은 상황에서 하기보다는 항상 평상시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는 아이도 편안하고 내가 편안할 때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다 생각나도 한 번에는 하나씩만 한 번에 하나씩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훈육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호하게 아이한테 지시를 해버리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인데 모호한 표현에 해당하는 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똑바로 해. 저 어제 이거 한 것 같은데. 똑바로 해. 뭐 이거라든지 뭐야 그게 제대로 안 해? 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네. 뭐 예의 바른 게 뭐지? 똑바른 게 뭐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사실 모호해요. 네. 뛰어다니지 말랬지. 그러면 애가 뛰어다니지 마 이러면은 네. 누워 있어요 막 바닥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뛰어다니진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를 하지 마라보다는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로 지시를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식당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이리 와서 앉아라고 해도 애가 바로 앉지 않는 경우. 그럼 선생님도 많이 겪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실 것은 우리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해야 수십만 되나요? 번. 네, 한 번에 배우는 아이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번 가르쳐야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해나가는 거고 성장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훈육의 스킬을 배웠어. 그래서 네. 오늘부터 해보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 먹혔어요. 네. 우리 애는 안 먹히는데 이 방법 틀렸어. 하시는 네. 게 아니라 네. 그 방법을 꾸준히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식당에 가서 뛰는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식당을 선정할 때부터 이 식당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공간인지. 네. 뭐 예를 들면 엄청 뛰어다니는데 거기는 되게 비싼 뭐 식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 안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애한테 이제 제한할 것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부모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식당보다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내가 부모가 제한할 것이 적은 곳을 고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식당 들어가기 전에도 식당은 다 같이 밥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다니면 안 되고 제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저는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식당에서 우리의 위치. 이제 안쪽에 앉는지 바깥쪽에 앉는지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이리 와서 앉아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이가 쉽게 나갈 수 없게 안쪽에
앉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로 아이가 네.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실 그런 아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저희 집은 확실히 없고요. 네. 저희 집도 없습니다. 네. 네, 일관적으로 했지만 교정이 안 될 경우에 그 상황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네. 있잖아요. 네. 뭐 앞서 예를 든 경우처럼 외식을 하러 간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외식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네. 너무 말을 안 듣고 네. 막 흥분했고 엄마도 막 화가 났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식당 밖으로 잠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 상황을 종료하는 게 됩니다. 한번 리프레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내가 조절하는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식당 안에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엄마는 혼내고 나는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이러면은 너무 다양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공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아이도 한숨 돌리게 하고 부모도 이제 좀 리프레시를 한 상태. 그리고 사람들 막 눈치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조용한 공간으로 와서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둘이 나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으려면 누구누구가 제대로 앉아 있어야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좀 준비를 시켜서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문제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또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집에 간다? 밥 못 먹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 진짜 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고기 비싼 거 시켜놨는데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집에 안 가. 그걸 다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육아하면서 이 협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알죠. 네,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올바른 훈육법에 대해서 박소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지가 부릅니다. 바라봐줘요. 네,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332님, 돌이 막 지난 1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유아식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가 의자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음식을 집어던지는 장난을 칩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가며 먹이는데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밥을 먹이는데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울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부부싸움을 했는데 13개월 아이도 훈육을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사실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훈육을 하는 건 맞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버님은 아무래도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 울리고 있다는 거는 너가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뭐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3개월 아이는 사실 이거 잘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경험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꾸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음식을 집어 던지는 거는 자기 몸이랑 자기 힘을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손을 이렇게 쓸 수 있네. 내가 손을 잡을 수가 있네. 떨어뜨렸더니 이게 밑으로 떨어지네. 내가 팔을 썼더니 이 음식이 밖으로 던져지네.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탐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몸과 자기의 파워를. 근데 이거를 부모님 눈에는 얘가 버릇이었고 식사 예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직 우리 아이에게는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환경 자체를 좀 애가 음식을 많이 잡는다 이러면은 잡을 수 없게 만든다든지 던져도 되는 물건을 손에 쥐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던지는 건 안 돼.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지. 길게 하거나 울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7540님. 저는 훈육할 때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욱했다가 미안해서 오히려 나중에 잘해줘요. 이건 더 부작용이 클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미안한 순간이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부모님인데요. 사실 이제 항상 그 실수보다 실수를 어떻게 수정해주고 아이한테 보완해주는지 그 이후 작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훈육 자체에 대해서 막 그거를 과하게 막
너무 아이는 이미 지나갔는데 네. 강하게 계속 막 잘해주고 아까는 내가 너무 미안했어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은 아이가 이게 되게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욱했어요. 그건 이제 어머님이 실수를 하신 거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또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실 이 사과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실제로 내가 기본적인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0676님이요. 18개월 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낸 지 1개월 정도 됐는데 네. 며칠 전부터 다른 아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집에서 교육 좀 하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아이들이 꼭 집에서는 안 그런데 네, 밖에서는 맞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새롭고 신기하거든요. 친구들 머리카락도 신기하고 보던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8개월 된 애도 뭔가 이제 자기 몸을 계속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18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훈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 머리 잡아당기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아파지지 뭐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집에서 교육이 되겠죠.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알려지지 않은 작품,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그리고 그렇지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은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올해 초연된 창작 뮤지컬 여기 피화당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피화당 네. 제목만 들어보면 사극 같은데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사극 같은 느낌이? 네. 역시 전문가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피화당 처음에 잘못 알아들어서 네. 피와 당인 줄 알고 뱀파이어 얘기인 줄 알았어요. 피 네. 빨아먹고 당 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극 맞고요. 네. 그 내용은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고 오늘은 좀 작품 줄거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시기는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예.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이제 그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막 위로도 해주고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고 이게 당연한데 네. 그때 시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절을 잃었다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네. 그래서 말만 들어도 참 열불나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이제 그랬던 시기니까 여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여인들이 결국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여성 인물 3명이 이 극의 주인공이고요. 이 주인공 잠깐 말씀드리면 사대부 가문의 명예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게 된 가은비라는 분, 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매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몸종이었던 개화, 이 3명의 여인들이 주인공이고요. 이 여인들은 결국 사람들을 피해서 본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산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바로 피화당이라고 한 거죠. 네. 네. 피화당이 이제 그 화를 피하는 곳에서 피화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다 여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요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꼭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일단 계속 얘기를 진행하면 이렇게 이제 피화당에서 생활하게 된 여인들이 당장 살아야 되니까 생계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야기를 좀 써서 저작거리에 내다 파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쓰면 그 정절을 잃었다는 여성들이 쓴 책을 누가 사질 않을 테니까 익명으로 저작거리에 내다 팔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익명이고 저작거리에 언제 나오는지 이게 무슨 뭐 다음 화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우연히 그 날짜가 돼서 가신 분들한테만 이게 딱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기가 소위 요즘에 말하면 레어템이 되는 거죠.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선비였던 남성 후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후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올고진 소리만 해서 누명을 씌우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누명을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서 저작거리에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벽보를 막 붙이고 다니는 선비가 있어요. 몸종이랑 같이. 근데 그 벽보를 붙였는데 이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글을 읽어주지 않지라고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저작거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글을 보게 된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을. 그 여인들이 쓴 글을요. 네. 근데 그 글을 봤는데 이 글은 사랑 얘기고 내 글은 이렇게 호소하는 글인데 왜 안 읽어주지? 라고 하면서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묘책이 생각난 거죠. 그럼 이 글을 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좀 쓰게 해달라. 그럼 사람들이 읽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후량이라는 사람과 이 여인들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뮤지컬 여기 피화당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뭐 작가를 찾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작가를 찾게 돼서 네. 거기서 있었던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데 요거 다 말씀드리면 네. 공연장에 가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하실까봐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나. 네.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끝내시면 너무 궁금한데요. 힌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힌트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주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피화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네. 우리 진행자님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박시전, 박씨 부인전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요. 그러세요? 네. 네.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그 박시전이 그 이제 작자 미상으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창작되어져서 백성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범한 인물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 이야기예요. 박씨라는 부인이 그 이시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병자호란 직후에 우리나라가 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약간 영웅담을 써서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까지 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대 남성 중심 사회를 이제 꼬집어주는 거죠. 뭐 이런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뮤지컬 피화당에서는 단순히 고전을 재현한 것 그 이상으로 뮤지컬적인 판타지를 이제 영상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극중극의 형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주인공 여인 3명이 쓴 이야기가 박시전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또 극중극의 형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지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연 보시다 보면 전혀 모르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40분 이렇게 듣다 보면 지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딱 환기시켜주고 공연에 집중이 되는 포인트가 아는 노래가 들린다거나 아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저희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네. 훨씬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미가 아주 큰 공연입니다. 이 공연 가운데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노래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는 노래 한 곡을 완곡을 하나 준비했고 네. 지금은 이제 딱 그 공연의 시작 부분이니까 도입 부분 네. 오프닝 곡인데 저희가 이게 창작 초연이니까 음원이 따로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공연 제작사가 프레스콜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기자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때 했었던 공연의 음원만 저희가 추출을 해서 한 40여 초 되는 오프닝 곡 요거 하나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뮤지컬 여기 피화당의 오프닝 넘버 여기 피화당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을 봤던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관객들 저는 사실 이게 창작 초연이니까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네. 여성 서사고 여성분들의 서사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감정이 이입이 되시나 봐요. 보는데 이쪽 저쪽에서 훌쩍훌쩍.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면서 좀 웅장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눈물을 훔치다가 그래 이거지 막 이런 느낌이 공연 객석의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객석에서 나오는 여성분들의 표정에는 약간 볼이 빨갛게 돼서 상기돼 있는 우리 여성은 막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작품 배경이 조선이기 때문에 음악도 좀 국악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넘버들도 그런가요? 전반적으로 넘버들이 그렇고요. 근데 이런 그 국악적인 넘버에서 그 들으실 때 좀 우리가 생소하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사 전달에는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자 음악이 세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사 전달이 잘 되고 네. 이 공연은 가사 전달이 돼서 그 시기에 살았던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근하게 그리고 좀 웅장하게 서사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음악이 좀 편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피아당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매주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작품도 역시 창작산실이라는 지원 사업 통해서 개발된 작품이고요. 네. 2023년 창작산실 4개의 작품 선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성이 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창작산실 관련 작품들을 저희가 좀 자주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예. 근데 이 창작산실에 선정되려면은 이게 한 방에 여러 작품이 와서 그중에 오디션처럼 4개 딱 이게 아니라 네.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작가, 작곡가가 음원이랑 대본만 보내요. 여기서 선정된 작품. 그중에 선정돼서 쇼케이스를 해요. 리딩 쇼케이스래요. 그냥 읽는 거, 배우들이 읽는 거. 네. 여기서 한 번 더 선정돼야 되고 이거 가지고 30분 정도의 쇼케이스를 올려요. 또 여기서 선정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정식 공연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요 사이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여기서 떨어진 작품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제작사가 살짝 연락을 해갖고 저희랑 계약하시죠. 이렇게 해갖고 공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 창작산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좋은 창작 뮤지컬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뭐 제작사에서 쓱 작업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도 좀 그렇게 저희- 작업해서 올리신 작품이 있으세요? 저희 쓱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쓱 잘 던지고 네, 네. 그때 이제 금액이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면 네. 덜컥 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공연이 올해 하나 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피아당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예고를 좀 살짝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창작산실로 선정된 작품을 지금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적어도 대본이나 넘버는 확실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연 관람하실 때 이게 1시간 40분, 2시간 동안 너무 재미없거나 이러면 고통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창작산실 초연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으면 상업적으로 뭔가 붙어서 이게 좀 변형이 돼요. 네. 근데 그러기 전에 순수한 작품 그대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창작산실 초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제가 공연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 사람들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피화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동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무대 연출이 동굴을 연상케 하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연출 그 무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를 그렇게 연출해 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공간을 영상으로 채우는데 이 영상미가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막 화려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순간에 그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마지막에 이 피아당에서 썼던 이 여인들의 책이 글씨가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글씨가 이제 영상미로 막 표현이 되는데 그때 약간 벅참이 좀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극중극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되거든요. 그 피화당 안에서 있는 여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박시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 1인 몇 역을 하면서 극중극의 형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쓴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연기해요. 그때 탈 같은 것들을 쓰고 연기하는데 네. 이때 모습이 좀 약간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 있고 부채 같은 곳에다가 천을 달아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분홍색 이렇게 해서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것도 보는 재미가 약간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멋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예술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흥분되게 만들고 이런 연출이 있어서 보는데 지리하지 않고 네. 내용에 쭉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무대 연출이. 그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네. 또 이들이 쓴 그 작품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큰 틀은
병자호란을 겪고 난 여인들 이 극중의 주인공들이 가족들을 피해서 저작거리에 와서 피화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소설을 저작거리에 내다 판다. 근데 그 저작거리에 내다 파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시전의 이야기도 이 안에 있는 거고 네. 이 박시전의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량이라는 남자 선비한테 들려주면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박시전의 이야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냥 그 여기 시험 공부 잘하기 위해서 들었던 얘기라면 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좀 위로해주는 이야기 요 정도만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 최초의 서사로 만들어진 영웅 소설인지를 이 극중극을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관객들이 거기에 훨씬 더 흠뻑 빠져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역할을 또 그 여인들 중에서 양반 여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양반 집안 사람들과 그들의 몸종 개화라는 사람까지 해서 네.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셔놓고 평등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지금 시대에 봐야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게 전달되는. 그래서 뮤지컬 공연으로 충분히 사회성도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줘야 되는 이런 공연처럼 보여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기 피화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끝곡으로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이게 말미라 노래가 끝까지 다 들려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극중의 주인공 가은비라는 그 여인이 부르는 넘버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도라는 넘버거든요. 뭐 제목만 네.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책을 내가 쓴 게 맞나 누가 읽어줄까 하지만 난 이곳에 우리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거 노래 최수진이라는 배우가 불렀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 수영의 언니예요. 자매가 둘 다 무대에서 얼마 전에 수영 씨는 또 연극 와이프라고 했었거든요. 네. 요즘 여성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여기 피하당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도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